대학교 최석기 명예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합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뵙게 돼서 더욱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5월 달에 이제 이번 학기 처음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30여 년 동안 진주에서 경상우도 학자들을 이제 공부한 것을 만약 한 학기에 2번 강의를 하게 된다면은 그 중에 풀어서 하나를 강의를 하고 하나는 제가 주전공으로 하고 있는 유교 경전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개설식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사설을 대부분 다 읽어보셨을 테고 이 대학 중용 논어 맹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식견을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한문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경전 해석만 하지 그 경전이 어떻게 유래돼 왔고 어떻게 시대에 따라서 읽혀졌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학술적으로 공부를 따로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차례차례 말씀드려 볼까 하고요. 예를 들면은 그 대학 같은 책을 손 교수가 강의를 하신 걸로 이렇게 자료집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 대학이 주자에 의해서 어떻게 더 중시됐고 그러니까 대학이 주자가 돌아가시기 3일 전까지 개정을 했어요. 그리고 8.5기라고 하는 그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에 대해서 성의정심 수신 그거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제가 치국 평천하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성의를 뜻을 성실하게 한다. 이거는 껍데기만 아는 얘기고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정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속에 깊은 사유가 내재되어 있고 또 제가 치국 평천하 같은 경우도 제가도 무슨 집안을 다스린다, 가지런히 한다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주자의 해석에 따르면은 집안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집안을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고 집안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편견이나 선입관을 갖지 않고 균평하게 대한다. 그런 뜻인데 그런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집안을 가장이 통치한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까 하고 중용도 외우면은 얼마든지 다 외우실 수 있는 그 짧은 양의 분량이지만 그 속에 이 송나라 때 성리학의 아주 깊은 뜻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천명지위, 성효, 솔성지위, 노효, 수도지위, 교훈이라 이건 그냥 다 입에서 줄줄줄 나오는 말인데 그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예를 들면은 수도지위교를 성백효씨 해석본부터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대부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도를 닦는 것 자체는 교가 될 수가 없어요. 교는 성인의 말씀이나 임금의 말씀을 교라고 그래요. 주자 주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자, 수도지위 교할 때 숫자는 닦을 숫자는 품절지라 각각의 경우에 맞게 제도화하고 절제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 품절지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성백효 씨는 그대로 그냥 번역본에다가 품절지라고 풀어놨어요. 근데 이 말을 지금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도를 닦는 것을 교란 그게 아니고 도를 닦은 성인의 말씀을 교라고 한다 이렇게 해야 말이 됩니다. 그게
수도지교가. 근데 이게 대부분 번역본이나 뭐 번역하는 사람들이나 그걸 잘 몰라요, 이게 그냥. 글자 그대로 풀이하다 보니까 수도지위교, 도를 닦는 것을 교라 한다. 이렇게만 그냥 직역을 하고 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알아가는 것이 이 유교 경전에 대한 이해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그런 점을 말씀드려 볼까 하고요. 또 조선시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자의 그 학문을 받아들여서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더 깊어지고 더 다양화된 측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경전만 해석해가지고는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 점을 제가 공부한 것들을 곁들여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맹자라는 책이 있는데 맹자가 이제 7편, 14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맹자는 크게 그 왕도 정치와 성선설, 심성의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어떻게 더 닦고 기를 것인가 하는 수양의 문제, 심성, 성선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를 통해서 세상을 더 도덕사회로 만드는 왕도 정치 사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양해왕이 뭐 이제 맹자를 만나서 한 그 앞에 나오는 그런 수불원 천리 이래 하시니 하일이 오구코이까 뭐 이래 가지고 해석만 해가지고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까 하고 유교가 공자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오늘은 공자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대체로 이제 공자님 그렇게 존칭어를 붙이는데 예전에는 님자를 붙이지 않았어요. 선생도 선생님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대사회에 나와서 붙여진 거고 그냥 선생이에요. 최극존칭이. 선생이 극존칭인데 요즘 선생이라고 하면은 그냥 동등하게 대하는 것처럼 깔보는 것으로 인식돼서 기분 나빠하죠. 우스갯소리로 저희 학과 출신 여학생이 어려서부터 미용 기술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경상대 한문학과를 졸업하고서 무슨 전문대학의 미용학과를 다시 들어갔는데 여자 교수님께서 저는 이제 교수라고 하지 말고 선생이라고 하는 게 더 존칭어다라고 평소에 얘기를 했는데 가서 선생님 그랬더니 얘 너는 왜 나를 교수라고 안 하고 선생이라고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모르는 거죠. 교수는 사실 직함입니다. 옛날에 구품 교수가 있었죠. 향교 같은데 교수직이 있었죠. 훈도 교수. 뭐 그런 이제 것들이 다른 용어인데 공자님이라고 굳이 안 불러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자자가 이미 선생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자라고 얘기해도 큰 결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제가 이제 공자가 일러주는 인간의 길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던 것은 뭐 대학생들에게도 얘기한 거고 우리가 공자, 유교를 창시한 공자의 그 기본적인 정신이 뭔가 하는 것들을 조금 더 그냥 너무 성인으로만 떠받들지 말고 조금 더 인간적인 측면에서 이해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서 중간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 인성, 사람의 본성이죠. 이 사람은 이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성과 정으로 되어 있다. 본성과 감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유교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는데요. 그때 이 진주 출신의 큰 스님인 청담 스님 아시죠? 이분이 조계종 종정을 하셨는데 우연히 제가 그 강의를 듣게 됐어요. 근데 이 어른이 이 사투리로 마음이 자꾸 어떻다고 마음 타령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반야심경의 일체유심조 그라는 말이 이제 거기 반야심경이 아니라 저 육조 갑자기 생각해 반야밀다심경이 무슨 거기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마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의 문제를 송나라 때 학자들은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을 너무 정밀하게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유교에서는 이 마음을 일단 성과 정으로 봅니다.
맹자 뒤쪽에 가면은 그 고자부터는 전부 성 담론입니다. 이 성에 대한 담론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맹자가 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여서 학술적 토론으로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건데요. 자, 이 성은 태어날 때 부여된 마음의 본래 성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연지성, 기질지성은 송나라 때, 북송 때 학자들이 이제 기질지성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후대에는 이렇게 기질지성 문제는 잘 얘기를 안 하고요. 본연지성은 본래 그러한 본성이라는 뜻으로 본연적으로, 근본적으로 타고난 성품을 얘기를 하고, 기질지성은 기호처럼, 성품처럼 기질에서 생겨난 성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후대에는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거론을 안 합니다. 정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이죠. 이 정자는 그 성의 할 때 뜻의자, 마음에서 생각하는 그 의자하고 정자하고 이 어떻게 개념을 정의할 것인가를 가지고 조선시대 학자들이 굉장히 고심했어요. 근데 성의 정심 수신할 때 의자 있죠. 생각할 의자, 뜻의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한글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뜻의 자도 의라고 하고 뭐 오를 자도 뜻이라고 하고 뜻의 자도 뜻이라고 하고 오를 자도 뜻이라고 하고 전부 뜻으로밖에는 설명을 못 하거든요. 풀이를.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성의 할 때 이 생각할 의자는 마음 속에서 막 머리를 굴리거나 생각을 해서 나타나는 마음이에요. 의자가. 근데 이 정자는 이제 조선시대 우리 선조들이 공부한 그 개념 정의에 의하면은 본성에서 곧장, 그러니까 의자는 생각을 해서 나오는 마음이고 이 정자는 곧장 나오는 마음, 직출이라고 해서 직출. 곧장 나오는 마음. 곧장 나오는 마음의 감정, 마음이 아니라 감정. 그러니까 이 마음은 범범한 거고 이제 이 감정, 정자는 감정인데 이것을 다시 4단과 7정으로 나누어 보는 거죠. 주자가 이미 나누어 봤는데 이제 주자가 4단은 니지발이요 7정은 기지발이라 그래가지고 거기까지밖에 얘기를 안 해놨는데 퇴계하고 이제 고봉 기대승하고 기대승이 공부하다가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퇴계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퇴계 만년에 10년 동안 기대승하고 논쟁을 한 게 바로 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퇴계가 자기서를 수정하셨잖아요. 이발이 기승지 뭐 이렇게 수정을 해서 주자학설을 더 발전시켜 놓은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거를 왜 가지고 얘기를 해요? 본성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데 이 감정은 사람이 조절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불교하고 유교하고 다른 게 불교는 반야심경에 나와 있듯이 무색성향미 촉법 무아니 비설신이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모든 감각기관을 다 닫아버리고 보지 않고 다 단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의식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유교에서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식욕, 색욕, 뭐 수면욕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통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그래서 불교는 현실적이지 못하고 유교는 현실적이라는 거죠. 조선 후기 소설에 아주 재미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느 스님이 이 성욕 문제를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꼬맹이를 하나 데려다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19살, 그러니까 사춘기가 지나서 성의 문제에 눈이 뜨게 될 때 얘를 어떻게 이제 반응하는지를 보려고 일체 사람을 안 만나고 민간인을 안 만나다가 성인 19살이 돼가지고 데리고 나갔더니 이 아이가 젊은 여자를 보고서 이상한 감정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이건 타고난 거다, 성욕은.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단절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환속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양자로 삼아서 아들, 딸 낳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조절하느냐. 사실 우리가 뭐 4단 7정의 이발이니 기발이니 하는 문제는 이기론하고 연결시키다 보니까 철학적으로 해명을 한 거고 핵심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다스리고 기르는 힘을, 그 힘을 기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게 성리학인데 자꾸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발 기발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주리론이니 주기론이니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이게 사실 본질. 그래서 사단은 맹자에 나오는 거죠. 측은지심은 인지다냐오 수호지심은 의지다냐오 하는 게 쭉 있잖아요. 맹자가 대단한 발언을 하신 거죠. 사람의 감정에서 이 네 가지 단서가 선을 지향하는 것임을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요 칠정은 희노애락 애호욕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얘기 악기에 약간 다르게 한두 글자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꼭 7가지 감정이라기보다는 모든 감정을 7가지로 이렇게 분류한 건데, 이 7가지 감정들이 사람이 이제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인데, 결국은 이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중도에 맞게, 중용의 중도에 맞게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를 것인가, 여기에 유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삼강오륜이니 이거 백날 입으로 외워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이거를 결국 하자는 거죠. 자, 기쁨. 이게 중도에 안 맞으면은, 지나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죠. 요즘 말로 오버한다 그러죠. 또 너무 모자라도 문제가 있는 거고, 노여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이 부분, 여기가 성리학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이구, 잘못했습니다. 예, 왜 인성을 가르쳐야 되는가? 사람이 본성을 망각하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그러죠. 자기 마음의 감정에만 충실해가지고 그것만을 따라가는, 절제하거나 통제하는 데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자, 이걸 예전 사람들은 사람이 사람답지 않으면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금수라고 그랬죠. 금수. 날짐승과 길짐승. 그럼 사람이 이제 사람답지 않은 걸 금수, 짐승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제가 궁금해서 그 전에 한번 찾아봤는데, 중국의 어떤 사람이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까, 이 새나 이 짐승은 이제 4발 달린 뭐 개나 소 같은 짐승들인데, 얘들은 어머니만 알고 아버지를 모르거나 아버지만 알고 어머니를 모른대요, 대부분. 근데 대부분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수컷들이 암컷하고 교미를 해서 잉태를 시키면 가버려요, 떠나버려요. 대부분 모계 사회예요. 그래서 어미를 중심으로 이렇게 가족 관계가 형성되는데, 그러니까 엄마만 알고 아빠를 모르다 보니까 나중에 성장하면 아빠하고도 교미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많대요, 그런 경우가. 이거를 보고서 아, 사람은 저러면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 바로 인륜이라는 문제가 나온 거고, 이 금수와 인간을 구별하기 시작한 거죠. 실제로 우리가 비둘기를 평화의 상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서구적 개념이거든요. 어느 그전 친구가 뭐 운동권에 있던 친구가 감옥에 가서, 안양교도소 가서 2년인가 3년 동안 이렇게 창틈으로 전깃줄에 앉은 비둘기의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관찰을 했더니 성적인 관계가 너무 문란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언제부턴가 비둘기를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이제 우리 뭐 가시고기 같은 거는 그 아빠가 부정을 보여주고 그러는데 대부분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문명사회고 인륜이라고 이제 강조되어 온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후대에 맹자로부터, 공자가 꼭 인의의 지신 5가지를 다 얘기하신 건 아니고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맹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보충을 했고, 이 사람의 본성의 가치를 이렇게 덕으로 이제 5가지로 대표해서 체계화시켰다고 볼 수 있죠. 인의의 지신이라는 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중용 첫머리에 나오는 하늘이
모든 생명체에게 명령한 것을 성이라고 한다. 이거는 사람과 동물 모두, 식물까지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성은 인성도 있고, 계면은 뭐 구성이고, 소면 우성이고, 뭐 마성이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공자가 노년에 자기 일생을 돌아보시면서 50이 지천명했다고 하셨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나는 50살에 1000명을 알았다. 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1000명을 해석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면은 이거 너는 안 읽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을 알았다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요? 그쵸. 본성을 알았다는 거예요. 천명지의 성이잖아요. 내가 비로소 내 본성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 나라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본성의 가치가 무엇인지 이제야 내가 알아. 평생 공부를 50에 돼서 그 본성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삶을 그래서 도라고 이제 이 공자 말씀을 자사가 정리해 놓은 건데, 천명지휘성 솔성지휘. 이 따른다는 뜻이 따라간다는 뜻이 아니고 거역하지 않고 순응해서 의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순응하는 것을 소리라고 했는데요. 본성을 순응하는 것을 도라고 한다. 이게 바로 이제 인간의 길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죠. 하늘의 순응, 이게 이제 뭐 명심보감 첫머리도 나오고 맹자에도 유사한 문구가 있습니다만은,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막. 하늘에 순응하는 자는 보존되고 존재하고, 하늘의 이치를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굉장히 대단한 말이죠. 예전에 이제 그 정치인들은 이 말을 엄청 많이 써먹었죠. 요즘 정치인들은 이 말을 아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 순천, 역천, 천이라는 걸 이따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천이 그냥 하늘인데 하늘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신의 개념도 있고 주제자의 개념도 있고 이치라는 개념도 있고 나라는 존재의 본질이나 근원을 뜻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 유교 사회권에서는 신으로 만들지를 않고 내 존재의 근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고 인간이 성인을 따라가는 인간 사회,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었어요. 정말 감사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중동이나 인도나 이런 데 보세요. 신한테 꼼짝 못하고 그냥 복종하잖아요. 신의 노예가 되잖아요. 기독교 믿으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상하 복종적인 관계로 보면은 인간은 거기에 무조건 굴복해야 됩니다. 무조건 따라야 돼요, 명령을. 그런데 유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연임금은 누구이고 순임금은 누구인가? 나도 인간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다. 맹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얘기입니까? 나도 요순처럼 될 수 있다. 이 말은 성인이 될 수가 있다. 나도 공자처럼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과 하늘의 관계를 상하 수직적 복종 관계로 보면은 무조건 꿇고 절해야 돼요. 똑같은 게. 그런데 성인도 사람이잖아요. 신이 아니고. 성신이라고 안 그러잖아요.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교라고 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인의 말씀입니다. 도를 닦은 성인의 말씀. 그게 바로 예양문물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용에 나오는 걸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 천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다. 그래서 천도, 천리 또는 주제자, 신, 하나님 이렇게 이제 나갔는데, 이 대체로 송대 성리학 이후에는 리학이라고 그러죠. 이쪽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공자 때부터 이런 쪽 관념이 강하지 신이라는 관념은 없죠. 그래서 맹자가 맹자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우리가 있고, 천인 합일, 사람과 하늘이 하나가 된다. 이게 이제 유교의 궁극적인 목표고, 또 나중에 이제 동학 같은 데 오면 인내천사상이 있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는 거의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인심이 곧 천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맹자가 길을 열어줬어요. 맹자가 뭘 했냐고 그러면은 하늘이 보는 것은 천시, 민시하고 하늘이 보는 것은 눈이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민중들이, 인민들이 보는, 대다수 백성들이 보는 그것을 통해서 보고 천시, 민시, 천청, 민청 이런 말이 맹자에 나와요. 하늘이 듣는 것은 인민들,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듣는다. 이게 바로 인내천 사상이나 인심이 곧 천심이다, 민심이 곧 천심이다. 이런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서양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히 당혹해 했는데, 이런 쪽으로 굉장히 폭넓은 의미를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의 세계가 아니고 인간 세계로 만들었다는 것은 맹자의 힘입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분들에게. 만약 이런 사상을 안 만들었으면은 그 인도나 중동 이런 데처럼 신에게 복종하는 사회, 서양도 1000년 동안 예수에게 복종하는 교황청이 지배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성은 하늘이 모든 생명체에게 부여한 본성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도는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거역하지 않고 순응해서 따라가는 길. 이 길이, 저는 이제 한문학을 공부하면서 길이라는 도라는 것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도라는 글자가요, 머리수하고 이 간다는 책받침변에 쓰잖아요. 그래서 대체로 기본적인 글자의 뜻은 어떤 지향을 하는 거래요. 머리로 지향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른 흑토변에 쓴 길도자나 이런 거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향을 뜻하는데, 혹시 연세가 다들 많이 드셔서 60이 넘으셔가지고 G.O.D라는 가수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그 그룹이 지금 한 40쯤 됐을 텐데, 그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쟤는 노래는 못하는데 그 가사를 조금 아는데, 처음에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까지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 길이 안 보여요. 평생을 살아도 길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 돈 굴러다니는 길이 보인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보이거든요. 전 전혀 안 보여요. 돈이 굴러다니는 게. 근데 이제 공부를 이제 조금 하고 나니까 이런 유교의 길 같은 거는 조금 희미하게 보이는데, 이제 이런 길이 바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이고, 인간이 걸어온 길이고, 앞으로 인간이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이런 길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인도를 중심으로 여기서부터는 얘기를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답게 사는 길.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경제개발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절박했죠. 배고파 못 살겠다, 죽기 전에 살 길 찾자. 대통령 후보로 등장하신 분의 구호였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엄청나게 많이 뚫었죠. 경부고속도로부터. 근데 어느 날 시골길을, 세 자리 숫자의 시골길을 달리다 보니까 중앙분리선은 있고 왕복 2차선 차도는 있는데 사람이 다니는 길은 안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실제로 가보면 사람 다니는 길은 없습니다. 최근에 무슨 길, 둘레길 해가지고 많은 길을 만들지만은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지금. 향교로에도.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인도보다는 차도를 우선시했죠, 우리가. 50년 동안. 그래서 이제는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한 개념들을 지자체에서 둘레길이니 무슨 길만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차도만 만들고 인도는 안 만들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는 길인데 천도, 인도, 차도, 보도 등 다양한 길이 있는데 바로 이걸 얘기를 하고,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 인지소당행지로 주자가 말씀하신 거죠. 이 도를 자꾸 물어봐요. 어디 가면은 다른 종교 하는 분들은 도가 도대체 뭐냐. 밤새도록 토론해도 형이상학적인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각자 자기 주장만 할 테니까.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바의 길. 이게 바로 도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오른쪽으로 통행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길은 인류가 만든 문화이고 인류가 만들어 가야 할 미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벗어나면은 차가 차도에서 벗어나면 사고가 나듯이 사람이 여기에서 벗어나면은 결국은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거죠. 그 허건수 교수의 그 은사이신 이가원 연민 선생은 누구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해놓고서 딱 제 시간에 안 오면은 보질 않는데요. 약속을 안 지켰다고. 옛날 어른들의 이제 그런 고집스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받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이건 뭐 제가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써놓은 건데, 우리는 지금 성현의 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다. 요즘에 뭐 재미난 얘기들이 많죠. 뭐 조국의 시간이니 무슨 시간이니 있는데, 사실 나를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래서 자신에 대한 성찰이 매우 부족한 시대다. 그래, 이런 데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결국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거고 사람답게 살 수 없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이 공자가 일러주는 인간의 길을, 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이제 갖겠습니다. 자, 공자는 어떤 분이었을까? 제가 학생들한테 그 전에 많이 질문했던 건데, 외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성인이니까 훤칠하게 잘생겼겠지. 뭐 상상은 다 해보시고 다 아시겠죠? 어떤 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셨을까?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일상생활을 하셨을까? 어떻게 성인이 되었을까?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 세상을 어떻게 진단하고 무엇을 개혁하려고 했을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것들로 아주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옳고 남을 비판하고 하고 있는데, 공자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공자께서는 어떻게 대응하셨을까? 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공자라는 한 인물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서 써봤고요. 자, 공자의 이제 초상이라고 후대 사람이 그린 전해지는 건데, 이 한마디로 포청천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굉장히 거무튀튀했고요. 키가 당시 구척이면은 우리 지금 자는 30cm 조금 넘잖아요. 근데 주나라 때 자는 25점 몇 cm예요. 그러니까 25cm로 쳐도 구척이면은 한 2m 가까이 됐다는 얘기인데 굉장히 컸죠. 근데 우리나라 조선 중기 남자 키가 16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 나온 걸로 생각합니다. 당시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텐데 일반적으로 한 160 정도 이 건강한 성인 남자가 160이라면 190이면 엄청 농구 선수 같죠. 그 정도로 컸었고, 그때 중국 곡부 쪽에 여행을 가면 가이드들이 흔히 말하는 건데, 이가 토끼 이빨이었다. 두 앞니 위에가 두 개 크게 토끼처럼 이렇게 컸다. 눈이 쑥 들어갔다. 얼굴이 거무튀튀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신체가 굉장히 컸다고 그럽니다. 지금 중국 쪽에 모셔져 있는 이제 초상입니다. 그런데 대성전에 모셔져 있는 초상인데, 여기는 대만에 있는 그 대성전에 모셔진 위패예요. 저는 처음에 이제 중국에 다니면서 그 곡부에도 한 대여섯 차례 갔다 왔는데, 왜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놨을까?
참 의문스러워가지고 이제 계속 물어봤는데 잘 얘기를 못 해주더라고요. 근데 대만에 갔더니 이렇게 위패가 모셔져 있고 대성, 지성, 이제 공자신이 문선왕이라고 보통 쓰였는데 공자신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대만대학교 교수한테 물어봤더니 본래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대륙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 문화혁명 이후에 다시 복원을 하면서 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이 없잖아요. 공자상이 초상도 없고 다 위패로 모셔져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돼 있었구나. 뭐 하나 이제 대만에만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공자의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BC 551년에 출생해서 BC 479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이름자는 그 구자고 자는 이제 니구산에서 기도를 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니자를 땄고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중자를 따가지고 중니라고 그러죠. 니구산이 가보니까 한 100여 미터 정도 되는 조그마한 야산인데요. 태산 남쪽에서 한 100km 가까이 있는 데인데 산 봉우리가 이렇게 약간 움푹 패였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기서 공자 아버지께서 수령이었는데 거기서 기도를 해가지고 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붙였고요. 이거를 그 김용옥 교수는 뭐 여기서 따다가 자꾸 짱구 그러는데 그런 말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공자를 짱구라고 불러서 뭐가 더 좋은 게 있습니까? 언덕구자가 짱구입니까? 그리고 그럼 아니잖아요. 왜 하여튼 재밌으라고 그런지 뭐 꼭 그 공자라고 안 하고 꽁쯔라고 그러고 공쯔 그러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아버지는 숭량흐리고 어머니는 안증제인데 안씨인데 이 말하자면 두 번째 부인이죠. 이제 그 아버지의 위로 누나가 9명이 있고 형이 1명이 있었는데 형 이름이 맹피인데 소아마비였답니다. 소아마비. 근데 당시에는 소아마비는 이 선조의 제사를 이을 수가 없었대요. 당시 그 일반적인 그 예가. 그러니까 불구자는 선조의 제사를 이어받을 수가 없었대요. 봉사손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공자 아버지가 이제 다시 아들을 하나 필요로 해서 아들을 공자를 낳게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가족 관계를 보면은 공자 어머니하고 공자가 어떤 가정 환경에서 사셨는지 어려서 사셨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도 이 당시 나이가 이분 나이가 공자 아버지는 뭐 66세 설도 있고 68세 설도 있는데 어머니는 16살, 18살 정도였대요. 요즘으로 보면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당시는 뭐 그게 다 용납되는 사회였으니까. 그러니까 10몇 살밖에 안 됐으니까 이 누나가 엄마보다 더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 사회 가정 분위기에서 태어났어요. 자, 이 가족 관계는 그 인성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성품을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이었겠죠. 순임금이 그 부완모은이라고 그러죠.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 양업 그 계모도 그렇고 이복 동생도 그렇고 전부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맹자에 나오던. 그런데도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다 감화시켜서 사람답게 만든 가족을.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발탁이 되는 건데 이런 가족 관계 속에서 성장을 했다. 3살 때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18살 때 제사 지내는 놀이를 했고 15세에 지우학, 학문의 뜻을 두었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평생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고 20세에 혼인을 해서 아들을 낳았다. 당시 이제 창고 곡식 출납하는 이런 위리, 승전이 이런 게 있는데 이 니자는 이제 조선시대에는 아전이라고 씁니다만은 중국 고대에는 그냥 관리인데 하급 관리들을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구급 공무원 또는 임시직 공무원. 이제 그 정도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요즘 말로 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근근히 살았습니다. 대체로 어머니 집에 근처에 가서 살았습니다.
23세 때 우리 권리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이 지명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례를 배웠다. 이 주례는 후대의 가짜 책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한나라 때에 주공이 이 황하강 유역을 청동기 문화로 통일을 하고서 주나라 무왕이 그 약 800여 개, 1000여 개의 작은 나라가 있었는데 그걸 전부 통일하고서 만든 예가 바로 주례입니다. 언어 통일, 예법 통일, 도량형 통일, 뭐 수레제도 통일 이런 걸 전부 통일하고 만든 건데 요즘으로 말하면은 조선시대 2호 예병 현공처럼 그 각각 정부 조직 제도예요. 관직제도, 조직제도예요. 이걸 배웠다. 이 담자라는 조그만 나라의 임금에게 임금자자입니다. 관직제도를 물었다. 주나라에. 근데 그 다음에 뭐 제자들이 와서 배웠고 낙양에 가서 노자에게 예와 문물을 물었다. 이 노나라에 내란이 일어나서 제나라에 가서 음악을 배웠다. 여기가 제나라 옛날 수도가 임치인데 지금은 치박이라는 시입니다. 그 제남에서 조금 동쪽에 있는데요. 인구가 한 진주만 해요. 여기에 우리나라의 직하라는 지명이 있죠. 직하. 저기 저 하동 넘어가는데 그 북천에 직하 문씨가 그 유명하거든요. 거기에 직전이 있는데 거기 직하 마을에 옛날에 직전 이제 문씨가 거기서 300년 살았죠. 거기서 쭉. 직하가 굉장히 많은데 직하가 바로 그 임치라는 제나라 수도 임치에 있던 거리 동네 이름이에요. 한 블럭 이름.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음악을 배웠는데 순임금 음악에 폭 빠져가지고 석 달 동안 고기 맛도 잊으셨다. 3월 부지육미라 논어에 나오는 그 얘기고 다시 이제 노나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 등용될 뻔했는데 안 됐어요. 안영이 반대를 했고요. 이제 51세에 처음으로 벼슬길에 나가서 수령이 됐는데 굉장히 정치를 잘해가지고 롤모델로 이제 인식이 됐고요. 1년 뒤에 소사공 아마 부장관 정도, 차관 정도를 거쳐서 대사고 법무부 장관으로 승진을 했고 법질서를 확립해서 노나라 정사가 크게 다스려졌다.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이 법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당시 이제 노나라가 이 왕족인 삼가가 있는데 맹손씨, 숙손씨, 개손씨가 있는데 이들이 세습해가지고 각 지역을 할거해서 분할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세력이 워낙 컸어요. 근데 각각의 도시에 자기 근거지가 있고 세금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군사력을 몇천 명씩 가지고 있어요. 이 삼가의 근거지인 삼도의 성을 축소하자. 군사력을 줄이자. 라고 제안을 했더니 벌떼처럼 일어났겠죠. 이게 이제 개혁에 실패한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대부들의 권한을 약화시키기, 그래야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그거를 추진하다가 실패했어요. 마치 정조 시대에 노론이 워낙 세니까 여당이 너무 세니까 뭐 정약용 이런 분들이 정조를 중심으로 왕권 강화를 들고 나와요. 왕권을 강화시키자. 그래야 나라가 안정된다. 이 왕권이 너무 강화되면은 세조나 이런 사람처럼 되잖아요. 이 태종이나 이런 사람처럼. 근데 오히려 왕권을 강화하자 쪽으로 나왔는데 아마 이 시대가 그런 시대 같습니다. 55세 때 정승의 일을 대행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을 죽여서 법질서를 엄격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인 제나라에서 이간질을 해가지고 이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실권자인 이제 계씨가 3일 동안 이걸 받아가지고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사직을 하고 노나라를 떠나기로 했다. 떠날 적에도 모국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작은 죄를 가지고 떠나고자 합니다. 이때부터 55세 말기부터 14년 동안 천하를 떠돌아 다니시는데 이게 요즘 정치인들 식으로 얘기하면 민생 투어 하는 거예요. 시장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막수하고 그러죠. 이 민생 투어가 좋은 쪽으로 가면은 백성들의 사정을 낱낱이 알아서 정치에 반영하겠다는 것이고, 현대 우리 정치인들은 쇼로 하는 게 더 많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것을 하면서 도대체 민심의 지향이 어딘가를 보기 위해서, 그리고 뜻을 펴기 위해서 이제 돌아다니셨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셨는데 이걸 천하주유라고 그러죠. 천하주유라고 이제 역사에서 얘기를 하고요. 이 아까 삼가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노나라 환공의 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첫째가 이제 장공으로 왕위를 이어받았고요. 둘째가 경보라는 사람인데 이게 난리를 일으켰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손씨 집안이고 성이라는 땅에 도읍을 했고, 셋째가 숙손씨인데 숙손씨고 이제 막내가 이제 계씨라고 하는 우라는 사람인데 비 땅인데 여기 지금도 있어요. 비읍이 커요. 곡부 가기 전에 청도에서 곡부 가기 전에 그 중간쯤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사람들이 맹손씨, 숙손씨, 계손씨가 대대로 세습하면서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공자 시대에는 이쪽이 거의 노나라의 2분의 1쯤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왕도 막 갈아치울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였다. 자, 68세에 위나라, 정나라 이쪽에 많이 계셨는데 다시 노나라로 돌아오셔가지고 14년 동안 천하주유를 끝내셨는데 이때 정치권에서 불렀어요. 이제 요즘 말하면 총리로 나오라고. 그런데 안 나가셨습니다. 저는 이제 공자의 일생을 정리하면서 이때부터 73세 돌아가실 때까지 약 5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가? 인생의 만년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권에 안 나가시고 육경을 저술하기 시작했다. 이 자기의 이상을 책에다 담아가지고 후세에 누군가는 자기가 꿈꾸었던 세상을 만들어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게 바로 유교 경전인 육경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제 70세에 이 대동사상 주역 연구에 심혈을 기울이셨고, 71세에 춘추를 저술하시다가 만년에 다 끝마치지 못하고 절필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요때 이제 제나라에서 이 진항이라는 사람이 임금을 시해가지고 나라를 빼앗아요. 이 진씨가 본래 송나라에서 온 성씨인데, 다른 나라에서 온 성씨인데, 제나라가 강태공이 후손인데, 이 사람한테 뺏겨가지고 이 성씨가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맹자에 나오는 이 제나라는 이 사람들의 후손이에요. 중간에 강씨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크게 번성을 했다가 이제 나중에 진시황한테 망했죠. 자, 뭐 이런 이제 인생인데 이걸 다시 또 다르게 정리를 해보니까 70세가 넘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15세에 지우학했고 30에 이게 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웠다가 무엇을 세웠느냐? 예에 맞게 이버예라는 말이 있어요. 논어에. 예에 맞게 나의 가치관을 확립했다. 나의 자세를 확립했다. 예절에 맞게 내 자세를 확립했다. 뭐 이런 뜻이고요. 40세 때 남의 말을 듣고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았다. 미혹되지 않았다. 50세 때 천명을 알았다. 60세 때 이순. 귀가 순해졌다는 말은 남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의도를, 의중을 꿰뚫어 알았다. 이런 뜻이고요. 70세에 종심소욕 불육이라고 너무 유명한 말이죠.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법도에 맞았다. 이게 바로 도와 하나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명지성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요.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의 이런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배우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호학의 문제인데 정리를 해보니까 누구에게서나 배우다, 배우기를 실증내지 않다. 이 두 가지 키워드인데 저는 공자가 성인이 되신 이유가 모든 사람의 장점을 다 받아들여서 집성했다, 집대성했다. 이게 이제 공자가 되는 길이고 우리가 큰 인물이 되려면은 정말 작은 거라도 장점이 있으면은 남녀노소 고하를 막론하고 받아들여서 자기화하면은 내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은 이게 최고의 공부다. 뭐 성인의 말씀을 백날 외워야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 남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집성하는 거.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다 아실 텐데
삼인행에 필요하사오니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내 스승 될 법한 사람이 거기. 그 사람이 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라도 좋은 점이 있으면 무조건 본받고 따라한다. 이게 제일 저는 공부 잘하는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비법은 여기에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진 일을 보면은 그와 같아지기를 생각하라. 다 아실 거예요. 견현사재언이라 아시죠? 현인을 보면은 그와 나란해지기를, 가지런해지기를 생각하라. 그 다음에 어질지 못한 사람을 보면은 나에게 그런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이건 반대되는 건데, 견불현이 내 자성. 불현한 사람을 보고서는 속마음으로 스스로 나에게 그런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성찰이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성찰이죠. 이제 이런 자세. 그 다음에 누구에게서나 배웠다. 호학. 그 다음에 학불영. 배우는데 실증을 내지 않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배우기를 좋아한 공자의 자세고, 저는 공부법으로 이보다 더 좋은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서나 배울 수 있다. 모두가 내 스승이다. 불교에서, 선불교에서 이제 나중에 선승들이 모든 사람이 부처다. 모든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호학과 호고. 뭐 너무 잘 아실 테니까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나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나는 옛 것을 좋아해서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이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며 살겠다. 좋아하는 게 학문이겠죠. 뭐 이런 이제 정신 자세입니다. 시간이 딱 돼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제 공자의 공부, 학문, 사상의 핵심 이런 것들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된 공부를 지향한 공자라고 그랬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신 핵심 중에 하나가 이 효제 충신인데,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이 먼저다. 다들 아시는 문구인데요. 이 제자는 젊은 사람들인데, 자제인데, 젊은 사람들이 가정에 들어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으로 나와서는 어른에게 공경하고, 행동을 삼가고 말을 신의 있게 하며 널리 대중을 사랑하되 어진 일을 친히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고 남은 힘이 있으면 그 남은 힘을 가지고 글 공부를 배워라. 그런 뜻 다 아시죠, 이거? 자, 이 글 공부를 하기 전에, 이 글 공부, 문자 공부를 하기 전에 이런 게 먼저다. 이런 인간 자세를 갖는 것이 먼저다. 이게 그 지식이 귀족 사회의 전유물이 되었고, 지배층의 전유물이 되었던 시대에 새로운 인간 교육을 시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조선 시대에 1500년대 말에 살인파 학자들, 한원당 선생이나 일두 선생 같은 분들이 소학 동자로, 소학 군자로 이름이 났는데, 소학은 주자가 만든 책인데, 이분들이 이거를 통해서, 소학이라는 책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형을 추구했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 그러니까 과거나 문장 짓는 공부나 해서 경서나 외워가지고 과거급제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인간답게 살고 정말 백성을 위하고 정말 학문을 하는 이런 사람이 만드는 세상을 이제 추구했는데, 그게 바로 우리나라 소학운동입니다. 주자가 소학을 만들었는데 중국에서는 그렇게 널리 유행을 못하고요. 조선에 와서 1500년도 말에 이 소학이 대유행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1600년도 사화기에 소학이 바탕이 돼가지고 대학을 가지고 이 세상이 바뀐 것이 바로 그 사화기에 우리가 도학 정치를 한 살인들입니다. 그분들의 영향으로 요즘 말로 하면 민주주의가 굉장히 빨리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사화기의 그 정신이 소학과 대학입니다.
소학이 조선시대에는 경전의 반열에 올라요. 경전으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중재 김항 선생 아시죠? 70년대 후반에 돌아가신 그 어른이 경학 10도라는 거,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경학 10도, 사서 5경 플러스 소학을 10경이라고 봤어. 10경. 그래가지고 도표를 그려서 핵심을 전부 요약해 놨는데 거기 소학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퇴계 선생이 선조가 즉위한 1567년에 선조에게 올린 성학 10도에 제1도는 태극도고 제2도는 장제 서명도고 제3도가 소학도고 제4도가 대학도입니다. 그 뒤에는 뭐 심통성정 해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일어나서 어떻게 공부하고 뭐 하는 생활 규칙들인데, 소학도와 대학도가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조선 성리학, 조선 학문의 기본 틀입니다. 중국에 이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매우 독특한 문화고, 소학과 대학이 그렇게 중시돼 가지고, 제가 지난 학기인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1800년도 후반 1900년도 초반에 하동 악양정을 중심으로 노사학파의 노백헌, 그 정재규 그 그룹들이 소학 강회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학 읽는 모임이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가 무너지는 시대에, 이 시대에 그나마 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소학 동자 같은 소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게 그분들이 가졌던 생각이고, 노백헌 정재규 같은 분은 독서 종자가 필요하다. 독서 종자가 다 없어지고 있다. 종자 씨라도 만들어 놓자. 이게 그분들이 일제시대를 살아가던 정신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주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없어졌겠죠. 그 주자가 살던 그 무의산 근처에 가보니까 대학이 하나 있는데 주자학이 없어요. 주자학이 없어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를 생각하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 이 공자가 말씀하신 이런 것들, 글 공부보다 먼저 이런 인간 자세 확립을 위한 공부, 이게 조선시대로 보면 소학 공부고, 공자시대로 보면 효제 충신의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자께서는 인의예지신 이런 거 말씀하신 적도 없고, 더구나 삼강 오륜할 때 삼강은 한나라 때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이런 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뭐 군의 신강 이런 거는 그건 유교의 근본 원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나라의 통치자들이 만들어내는 원리고,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거죠, 공자가. 새로운 인간형, 새로운 세상, 인간다운 새로운 모습,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이불인. 이 아주 논어에 보면은 재미있는데, 이 말리을 이자가 접속사잖아요. 이거는 순접도 되고 역접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사람은 사람이다. 겉으로 보면 사람이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인하지 않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인하지 않으면 여예하. 아무리 좋은 예가 있다고 한들 무엇에 쓰겠는가? 소용이 없다는 거죠. 사람은 사람인데 인하지 않으면. 사실 이 정치인들이 이제 논어를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럼요.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다고 한들, 이 논어에 보면요, 인이 불인 말고 인이 물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예가 없으면. 인이 불의. 사람은 사람인데 의롭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이 아주 핵심 의미가 있는 말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이제 공자가 제시한 참된 공부란 무엇인가, 이 중용에 나오는 건데,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이게 중용 제20장, 노나라 임금 애공이 공자에게 정치를 물으니까 정치는 말씀을 안 하시고 수신을 먼저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정치의 원리를 구경이라고 9가지 근본, 친친, 존현 뭐 이래가지고 9가지 근본을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학문하는 방법,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인데 여기까지는 지식을 탐구하는 지적 탐구고 요거는 이제 행자 실천인데 이 박학은 널리 배우라는 말인데 널리 배우라는 말은 좁게 배우지 말라는 뜻으로 처음 공부할 적에 폭넓게 공부를 하라는 하나만 가지고 그 하나의 이념만을 가지고 정신부장을 하면요 배타적인 성격을 갖게 돼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인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오래전에. 인도에 갔더니 다신주의예요. 동네마다 신이 있어요. 이제 이 서양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인도를 지배하고서 기독교 문화를 퍼뜨리려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그래 좋아 너네 신 모셔. 그래서 예수를 갖다가 거기다 모셔놓으니까 온갖 신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신이 막 신의 세상이잖아. 인도에 가면은 그러니까 의미를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거기 가서. 그러니까 기독교가 인도에서는 맥을 못 춘다 뭐 그랬는데 이 박학지가 넓게 배우라는 말이 좁게 배우지 마라. 처음 공부를 할 때는 폭넓은 사상을 수렴해서 내 거를 만들어라 라는 의미가 이제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폭넓게 배우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냥 거치대로 많이 기억하고 많이 외우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심자가 심사할 심자인데 자세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세히 캐물어라. 아주 정확하게 모르면은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으면 자세히 캐물어라. 그래서 흔히 이제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건데 의문을 가져라. 왜, why, what, 무엇 때문에, 왜, 자꾸 캐물어라. 그러면 답이 나온다. 질문이 크면은 큰 답을 얻을 수 있고 질문이 적으면은 작은 답밖에 못 얻고 질문이 없으면은 그냥 외우고 남의 말을 외우고 있는 것일 뿐이다. 계속 의문을 가져라. 제가 한 50살째쯤 돼서는 내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구나 약간의 자만심을 가졌었는데요. 회갑이 지나고 이제 뭐 70이 가까워오니까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구나.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구나. 내가 알고 옳다고 생각한 게 모두 옳은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대체로 이제 지식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 강요합니다, 자꾸. 그것만 보는 거죠, 그것만. 근데 다를 수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 생각은. 그래서 이제 자세히 캐물어라가 진리에 근접하는 이유고, 이 자세히 캐묻고 나서 뭔가 터득을 하면은 깨달았다고 막 손뼉 치고 웃을 게 아니라 좋아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해봐라. 사자. 이 생각 사자는 마음이 밭에 가 있는 건데 사색 사유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신중히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는 명확하게 그걸 분변해봐라. 이 칼도변에 쓴 분자는 칼로 나누듯이 이것과 저것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식은, 올바른 지식은 변별해서 아는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아는 게 아니라 시비, 선악, 사정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별해서 아는 것을 변별지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가야 지식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뭐 좀 안 맞는데, 자, 여기서 학문과 사변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학문과 사변.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학과 사가 여기서 나와요. 학과 사가. 논어에 이런 말이 있는데 학이불사증망이요 사이불학즉 태라 하는 말 아실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사유하지 않으면 멍하고 사유하기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 이게 이제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 생각만 하고 성현의 말씀을 따라서 도를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운 쪽으로 편견을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학과 사가 같이 가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실천이 그걸 몸으로 행하는 독실하게 실천하라. 이것이 이제 공자가 말씀하신 학문 방법인데 이것이 지적 탐구고 이것이 실천으로 지행이 합일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공자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을 아는 것은 그것을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라. 즐기는 단계는 하나가 되는, 피아가 하나가 되는
즉 지식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송나라 때 정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논어를 읽고서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고, 한두 구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뭐 도를 좋아할 줄 아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논어에 있는 내용과 하나가 돼서 자기도 모르게 수지무지 족지도지 하는 사람. 덩실덩실 춤을 추는. 하나가 된다는 뜻이죠. 낙지. 그래서 이제 단순히 아는 것,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남녀 관계에 비유하면 딱 들어맞아요. 서로만 아는 것은 서먹서먹한 관계고, 좋아하는 것은 연인 관계고, 즐거워하는 것은 부부 관계 같은 거겠죠. 말하자면은 같이 즐거워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진정한 학문이다. 그래서 지행 합의를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학문이란 뭐 다 아실 텐데, 그럴 문자를 쓰지 않고 물을 문자를 쓰는 게 의미가 있죠, 이게. 자꾸 캐물어라. 학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학위 시습지에서 나오듯이 본받고 따라하는 거잖아요. 선각자들이 하는 것을 본받고 따라해서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왜 그런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이제 알을 자기화하는 과정인데, 이렇게 논어 첫 구절이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학위 시습지 불영여로와 유붕이 자원북내면 불영낙호와 인부지 불원이면 불역군저. 이거를 그냥 줄줄줄 외우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배우는 논어에 이 밑에 주자주석이 여러 페이지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가르치질 않아요. 이걸 왜 학위 시습지 열 다음에 이게 낙이 나오고 군자가 나오고 이 세 가지 관계가 어떤지를 알아야 이게 논어 첫 장을 제대로 아는 건데, 그냥 해석하고 주자주석 읽고 넘어가고 또 해석하고 주자주석 읽고 넘어가고 이래 가가지고는 이 1장의 뜻이 뭔지 모른다는 얘기죠. 자, 이 보시면은 읽으실 적에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왜 기쁠까? 왜 기쁠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왜 기쁠까? 이 주석에 나오듯이 학위 시습지는 본받고, 본받을 효자고, 시습지는 복습하는 거죠. 새가 조삭비라, 새가 날개짓 하는 거죠. 이거를 때때로라고 하는데 때때로가 아니고 수시로입니다. 수시로. 때때로 하면 안 되고 수시로 늘, 언제든지 늘. 본받고 따라 하다가 집에 가서 혼자 열심히 따라 혼자 해본다는 뜻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날개짓을 하다가 부릉 허공에 뜨게 돼요. 그때의 기쁨, 이게 바로 열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너무 대부분 다 그냥 넘어가요. 그냥 새가 날개짓 자주 하는 거다 이러고 넘어가면은 이게 의미가 없네. 기쁘죠? 얼마나 기쁘겠어요? 혹시 옛날 영화에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서양 영화에. 어떤 소녀가 오리알을 주워다가 장롱에 넣어가지고 부화를 시켰는데 얘가 나는 걸 몰라요. 근데 얘들은 처음에 만나는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한대, 새들은. 그래서 이 소녀가 이 새들을 날아서 남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경비행기를 빌려가지고 이륙하는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둥오리들이 나중에 드디어 하늘에 붕 떠서 그 황혼이 막 물드는 그 배경으로 아빠가 비행기를 이제 제 앞에 몰고 가고 오리들이 이렇게 쫙 줄 서서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감동적인 부분이죠. 이거죠. 그 다음에 기쁘죠. 자, 그 다음에 유붕이 자원북내하면 불역낙호. 이게 분명히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데 벗이 찾아오면 즐겁지 아니한가. 뭐 술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고수습 치러 온 것도 아니고 무엇하러 와서 왜 즐거운 걸까? 왜 즐거운 걸까요? 혼자 깨달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자기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날았어.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붕자가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 마음 지향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서로 막 깨달음을 얘기하다 보면 배우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즐거운 거죠. 행복한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공부를 두 가지 공부, 즉 혼자 공부와
같이 주변 사람들과 같이 이택하는 공부를 통해서 공부가 더 완성되고 객관화시키는 거죠. 이건 자기의 삶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가 군자입니다. 군자인데 인부지불원. 이거 주자 이전에는 다르게 해석을 했는데 주자는 이제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화내지 않으면 온자가 마음이 온자가 뜨거워지는 거거든요. 이게 따뜻한 온자인데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니까 열이 나는 거잖아요. 화가 38도 올라가는 겁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거나 뭐 노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이 군자가 아니겠는가. 즉 남들의 어떤 알아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도덕을 완성하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연관고리, 이게 이제 논어 일장의 의미고, 논어 일장의 의미가 학인데 학을 완성해서 이런 사람을 지향한다는 뜻이죠.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빨리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제 공자가 제시한 이제 군자다운 삶을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인을 제일 많이 말씀하셨죠. 인은 물이나 불보다 더 중요하다. 물과 불에, 이건 사람이 생명체를 유지하는데 절실히 필요한 건데 이것보다 더 필요하다. 군자가 인을 버리면 어디서 명예를 이룩할 것인가,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 산과 물에서 이런 걸 말씀하셨고, 인을 얻는 방법으로 극기복례 위인이니 뭐 하셨고, 강의 목룰 뭐 이제 삼인 여성 내제 이런 걸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이 인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물이나 불보다 더 절실히 필요한 거다. 인이라는 가치를 인간의 가장 위대한 가치로 공자가 본격적으로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사회가 짐승 사회하고 다름이 없었는데, 약육강식에 이런 인이라는 가치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요즘 말하면 민주자유평등이에요. 이게 요즘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런 걸 이제 얘기한 거고, 두 번째는 의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게 의인데, 이게 논어에 나오는 문제 뽑아놨는데, 군자가 이 세상의 일에 있어서, 이게 무적야 무막야 의지업인데 이것도 해석이 아주 구구한데 해석을 참 어려워요. 이 적자는 간다는 뜻이고 막자는 반대한다는 뜻인데, 군자는 천하의 일에 대해서 감이 없다라는 말은 자기 주장만을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는 것이 없고, 남의 의견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없고, 의를, 이 지자가 목적어입니다. 의를 더불어 따른다, 미친다, 이 따른다는 뜻. 의를 따를 뿐이다. 자, 군자는 남의 의견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없고, 자기 의견만을 무조건 주장하는 것도 없고, 의를 따를 뿐이다. 저 이 말이 정말 좋아요. 무적야 무막야 의지업이. 의를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는 의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뭐 의롭지 않으면 아무리 부하고 귀한들 무엇 소용이 있겠느냐, 뭐 이제 했는데, 이 의란 도대체 무엇인가? 요거 의란 것은 뒤에가 있을 겁니다. 제가 적어놓은 게 있을 텐데, 의는 요즘에 뭐 의리, 정의 이런 게 아니라 요즘 말로 합리성이에요. 합리적. 의는 마땅할 의자하고 통한다고 그래요. 마땅할 의자는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리, 도리 이런 것에 합당하게 처신하거나 생각하는 것이 전부 의자죠. 그래서 인 다음에 이제 이런 의의 가치를 굉장히 강조하셨고, 세 번째가 예입니다. 이게 30살이 되어서는 예에 맞게 나의 가치관을 세웠다. 이 입자가 어려운데 논어에 보면 입어예라는 말이 있어요. 예에 맞게 나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예의 범절에 맞게 나의 자세를 세웠다는 뜻. 이게 그냥 모르니까 뭐 30살이 되어서 뭐 자세를 확립했다, 성립했다, 막 여러 가지 말을 붙이는데 이 뜻입니다. 이게. 또 예를 모르면은 어떻게 나 자신을 확립할 길이 없다. 나 자신을 세울 길이 없다. 예를 모르면. 방문양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하여튼 예에 맞게 나의 가치관을 세워라. 예의. 이게 없으면은 세상 살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좌측 통행하다가 언제부턴가 우측 통행을 하는데, 이걸 안 지키면은 부딪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예인데, 그 다음에 예로서 인도하면 염치를 알게 된다. 아주 유명한, 임금은 신하를 부릴 적에 예로서 부린다. 이런 예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사회에 인, 의, 예 이런 거를 강조함으로써 이 사회가 추구해야 될 기본적인 그 가치 체계가 뭔지를 역설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이 지행해야 할 일 중에서 이제 도를 간절히 구하라,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알고 순응하라, 뭐 이런 걸 이제 쭉 말씀하셨는데, 이 중용에 나오는 이제 뒤에 앞에 건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외하고, 진기심자는 지기성이야. 이건 맹자에 나오는 거고요. 지기성 즉 지천. 자, 그 마음을 극진히 하는 자는 자기 본성을 알게 되고, 자기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사람이 마음, 본성, 하늘 이렇게 연관시켰어요. 나라는 인간이 있으면은 이 인간이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음, 본성을 가지고 이제 관계를 설명하는 거죠. 이 중용에 나오는 말인데, 나의 본성을 극진히 하면 다른 사람의 본성도 극진히 할 수가 있고, 사람의 본성을 극진히 하면은, 이게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입니다. 다른 생명체의 본성까지도 극진히 해줄 수 있다. 이게 성인이 이제 중용 22장인가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서 바로 이제 공자 사상의 어떤 정수가 보이는 건데, 하늘을 알고 사람을 알고 하는 말이 중용에 나옵니다. 이게 지인지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공자 사상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는 효제, 충신, 충서를 말씀하셨는데, 이 충자가 우리가 군사문화가 너무 오랫동안 지배하다 보니까 충성인데, 본래 충성이 정성성자를 쓰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충이나 성이나 의미가 비슷해요. 의미가 비슷한데, 이제 논어에서는 성보다는 주로 충과 서를 많이 말씀을 하시죠. 충은 충자에 대해서 이제 진기지휘충이라, 주자는 나 자신의 마음을 100% 극진히 하는 것, 성실히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충이라고 받고, 서자는 그런 마음으로 남을 배려하고 해주는 것, 이걸 서라고 했는데, 요 서자는 소통의 논리고, 요거는 진정성의 문제예요. 나의 진정성의 문제고, 요건 소통의 문제인데, 요 충자는 이제 후대의 이 성자처럼 요거 진실무망이라고 푸는데, 마음이 진으로 꽉 차서 망이 없어진 상태에 100% 진실한 마음을 성이라고 하는데,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서는 이 남에 대한 배려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논어의 자공이 제가 죽도록 실천한 한마디 글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공자가 기서혼저 그랬죠. 여기 어디도 써붙여 있는 것 같은데, 기서혼저. 그건 바로 서야. 남에 대한 배려야. 남에 대한 배려는 이제 역지사지하는 마음을 늘 가져라라는 건데, 뭐 축의급인, 기소불용, 물시어인 뭐 이런 건데, 특히 정치인들의, 이거는 맹자가 한 말입니다만은, 정치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인민들이 좋아하는 것, 그것을 좋아하고, 인민들이 싫어하는 것, 그것을 싫어하는 것, 이런 사람을 인민의 부모라고 그런다. 우리가 이제 인민이라는 말은 지금 북한 때문에 안 썼는데, 사실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쓰던 말이거든요, 이게. 인이나 민이나 뭐 같은 의미인데 비슷하게. 이것도 맹자가 한 말인데, 그래서 여민동락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두 가지, 나의 진정성 확보와 그 진정성을 바탕으로 남을 배려해 주기, 역지사지 해 주기,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특히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가치에 맞지 않으면은 부모가 막 역정을 내시잖아요. 근데 그때 먼저 자식이 마음을 헤아려 주는 부모가 참 드물어요. 근데 사실 그래야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원만해질 수 있는데, 옛날에 그랬잖아요. 화가 나면은 호적에서 팥버릴 거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더 이상.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를 우리가 소통 문제를 한 10여 년 전부터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저는 그 소통하라고 하면 안 되고, 가진 자, 윗사람, 부를 가진 자, 권력을 가진 자, 윗사람, 나이 든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이게 통하지, 외쳐서는 통하지 않는다. 특히 하라고 해서는 절대로 되질 않는다. 그래서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자기를 낮추어서 다가가서 열어야지 열리는 부분이 소통이다. 이 공자가 왜 이 얘기를 당시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얘기했을까? 소통이 안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사회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 가치가 우리 사회에 정말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진정성의 문제. 특히 정치인들 이거 제대로 갖춘 사람 거의 없는 것 같고, 이것도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마는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고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고 요소다. 이게 이제 공자가 생각하시는 삶의 원리, 더불어 사는 삶의 원리였던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공자의 꿈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건데요. 이게 구룡가라고 이게 정사 쪽 역사 기록에는 잘 안 나타나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모아놓은 자료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다고 전해져 내려온 것을 이제 쓴 시가 있는데, 제가 이걸 태산 연구할 적에 그 태산 그 책에다가 이걸 이제 번역해서 실은 적이 있는데, 공자가 어렸을 적에 사시던 곳이 동산 쪽인데 태산에서 한 남쪽으로 한 70리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서 매일 뒷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북쪽으로 태산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능선을 타고 저 꼭대기까지 가볼 거야. 이게 공자의 꿈이었대요, 처음에. 어렸을 적에. 근데 이 태산이 제나라와 노나라의 국경선이에요. 1545m밖에 안 되는 산입니다만은 이렇게 동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험해요. 돌 석산으로. 그러니까 남쪽인 노나라에서 보면 그 너머에는 이제 제나라가 있는 거죠. 강대한 제나라가 있는데, 이 태산을 바라보면서 높은 이상,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저기까지 가보겠다. 이 말은 하늘까지 가보겠다. 그러니까 아주 궁극적인 이치까지 내가 한번 캐보겠다. 이게 이제 공자의 포부고, 이 말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유교에서 얘기하는 천인합일의 정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꿈은 우리가 흔히 이제 청소년들한테 큰 꿈을 가져라, 뭐 갈매기의 꿈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조나단에. 근데 두 번째 꿈은 이건 이제 산을 보면서 현실을 보면서 자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산을 보면서 꿈꾸었던 건데, 저는 남명 선생이 61세에 천왕봉이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간 이유가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큰 산은 그만큼 어떤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해 줘요. 단순히 뭐 지령은 인걸이라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 하늘하고 맞닿아 있는 산을 보면서 저 능선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저 정상까지 나도 갈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제나라 지역은 평평한 옥수수밭이에요. 산이 없어요, 별로. 그 청도에서 내려서 제남으로 한 400km 되는데 거기 가보시면은 산이 안 보여요. 그냥 구릉지대예요. 여러분 옛날에 붉은 옥수수밭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홍고량이라고. 그 속에서 살다 보면은 사람이 저절로 막 싸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대요, 옥수수밭 속에서. 그래서 제나라 동쪽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고 야박한 사람들이 많대요. 싸움 좋아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 환경의 분위기인데, 이분은 이런 데서 사셨고, 두 번째 꿈이 공자보다 500년 전에 태어나서 주나라의 문물 제도를 만드신 주공을 꿈꿨다는 거죠. 나도 주공처럼 해야 되겠다. 근데 주공이 만든 게 500년 지나다 보니까 허물어졌다. 내가 다시 주공처럼 예양 문물을 만들어서 후손들이 영원히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겠다. 요즘 말하면 입법입니다, 이게. 예양 문물 제도를 만드는 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꿈을 꾸셨는데, 논어에도 나와요. 수레를 잡으면은, 수레를 타면은 수레 앞에 잡는 손잡이에도 주공이 보이고, 기둥에도 보이고. 이 말은 늘 주공 생각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노년에 이제 자기 꿈을 펼 수가 없으니까 심하구나, 나는 늙었구나, 오래되었구나, 내가 다시는 꿈의 주공을 만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죠. 이 말은 자기의 이상을 현실사회에 실현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겠죠. 그래서 만년에 이제 70세가 넘어서 이 대동사회를 꿈꾸었는데, 거기 바로 노자를 안지하고 붕우를 신지하고 소자를 회지라. 자, 노인복지입니다, 이게. 붕우신지는 젊은 청장년, 소자회지는 청소년층들, 청년층들. 이들을 품어주고 편안히 살게 해주고 신의 있게 살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 바로 대동세상입니다. 공자의 꿈을 물어보니까 이렇게 공자가 말씀하셨죠. 이게 바로 대동사상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를 연구를 중국 사람들하고 이 지리산 연구하면서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여기 정말 많이 올라가 가지고요. 이 꼭대기에 뭐가 있는지 그냥 다 알 정도인데, 이 옛날 천자들이 중국에 오악이 있는데 동쪽에 있는 태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진시황, 그 다음에 뭐 한무제 이런 사람들이, 여기가 비석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꼭대기에. 도시예요, 그냥 거의.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돌계단인데 뭐 한 7,000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여기까지 케이블카가 가고, 케이블카가 뭐 여러 군데서 올라갑니다만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주 가파른 석산인데, 이 동쪽 오악 중에서 이제 동쪽의 산이 해가 뜨는 곳이고 모든 게 시작하는 곳이니까 특별히 옛날부터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지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봉선제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봉은 하늘의 신에게, 천신에게 여기서 황제가 제사 지내는 것이고,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신에게 제사를 지내야죠, 천군에게. 그리고 내려와서 땅의 신에게, 지기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봉선할 때 선자입니다. 그게 참선할 때 선자. 그래서 이제 유명해진 거고요. 공자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셨는지 이걸 정리를 해봤는데요. 50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명을 알고 시의 시중에 맞는 중용의 도를 지향하게. 천명을 알았다는 말은 나의 본성을 알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시의 시중에 맞는 중용의 도. 공자 사상의 핵심이 사실 이거죠. 요즘 말하면은 그때 그곳에서 지금 여기서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가치가 뭔가,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가치가 뭔가, 이게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리 시대에 내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고 올바르고 합리적일까, 이거를 늘 생각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고 됐는데, 이 마지막 이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8세부터 육경을 편찬하셔서 제자들을 양성하셨는데, 이 부분이 말년에 자기가 꿈꾸었던 세상을 현실에서 이룩할 수 없으니까 책에다가 전부 모아서 기록으로 남겨놓으셨다는. 그래서 복희 때부터 내려오는 역을 정리해서 주역을 만들고, 주역에 이제 주역은 복희가 만들고 뭐 쭉 있죠. 그 다음에 문왕 8개에 뭐 주공이 만든 효사에, 그 다음에 공자가 시빅을 만드셨는데 계사전인이 뭐 이런 거, 문헌전인이 이런 거 들어보셨죠? 만드셨고, 서경도 연임금 때부터 내려오는 정치 기록을 정리해서 서경을 만드셨고, 시경도 주나라 초기 은나라 말기부터 내려오는 시를 모아놓은 게 한 3,000편 있었는데 이거를 정리해서 300편으로 시경을 만드셨고, 근데 편차를 다시 다 정했어요. 차례를 다시 정하고 규모를 갖춰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얘기가, 우리가 지금 오경에 얘기가 들어있는데 이거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본래 공자가 만든 육경은 얘기가 아니에요. 예경이에요. 그냥 예경. 근데 이거를 후대에는 의례라고 생각을 해요. 의례. 얘기는 한나라 때의 옛날 예를 해석한 뭐 200열 몇 편이 나왔는데 인정을 못 받다가 후한 말에 정현이 주석을 달면서 세상에 등장을 했고, 줄에 의례하고 이제 이게 같은 급으로 당나라 때 올라갔다가
명나라 초에 우리가 교과서로 쓴 그 대전본을 만들면서 영락대전을 만들면서 의례하고 주례는 싹 빠지고 얘기가 거기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의 경은 없어지고 예를 해석한 자습서만 이게 경전으로 지금 등장합니다. 그래서 퇴계시대에 얘기가 오경에서 춘추하고 얘기가 빠지면서 삼경이 돼요. 사서 삼경이라고 그러지 사서 오경이라고 잘 안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하여튼 이제 그런데 그래서 예경을 편찬하고 음악을 정리해서 악경을 편찬하고 만년에 노나라 역사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주 깊은 의미를 담아서 춘추를 만드시다가 기른이 잡혀가지고 거기서 절필을 하셨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자가 하신 일인데 이 만년에 이런 꿈을 이룰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그걸 책에다 남겨서 후세에 누군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랬다는 거.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남명 선생이 61세 때 왜 지리산 천왕봉으로 들어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는데 아까 천왕봉 공자가 태산을 바라본 것처럼 남명 선생이 덕산복거라는 시에 천왕봉을 좋아했다고 하셨으니까 공자처럼 만년에 자기 어떤 도덕을 완성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건데 61세가 넘으면은 사람들이 자꾸 가르치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자기 얘기만 하고 남의 얘기 안 듣고 이게 일반적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공부를 더 해보겠다. 내가 더 연구를 더 해보겠다. 이게 공자하고 남명이 보여준 태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느끼는 순간 소름이 끼쳐서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지금 뭐 살아보니까 택도 없고 이건 뭐 말도 안 되고 퇴직하고 나니까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요. 그전에는 9시까지 무조건 연구실에 출근을 했는데 뭐 책상 앞에 앉는 시간이 10시가 될 때도 있고 아주 게을러져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혼자 이제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만년에 이 일을 하셨다는 거. 이거는 정말로 귀한 사표가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경은 뭐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넘어가겠고요. 이게 못다 이룬 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경, 서경 이렇게 육경을 만드셨는데, 옛날 사료를 정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시, 정치, 우주자연의 이치, 예의 염치, 감정 조절, 어떤 대의, 미연대의 이런 것들을 공자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리해서 남겨주신 거다. 마지막 부분이네요. 공자가 성인이 되신 이유. 이 공자를 이제 이게 뭐 시대마다 붙이는 묘호나 이런 게 달라졌는데 나중에는 대체로 대성, 지성, 문선, 왕 이렇게 얘기를 하죠. 크게 문물을 완성하신 지극히 성스러우신 문선왕. 문화를 이 왕은 주나라 때 왕은 천자니까 천자의 등급으로 이제 추존을 한 거죠, 이게. 대성, 지성, 문선왕. 인류의 지혜를 집대성한 이 뜻을 풀이한 겁니다. 지극히 성스러운 인문정신을 세상에 펴신 천자와 같으신 분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집대성이라는 말을 흔히 이제 공자, 주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모아서 크게 완성했다. 그러니까 인류의 지혜를 모아서 크게 완성했다. 뭐 새롭게 무슨 설을 펴낸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모아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모든 이에게서 작은 선을 모아 크게 완성해 놓았다. 이게 집대성의 의미. 그 다음에 덕재주재라는 말이 있는데 이따가 사진에 보여드릴 거예요. 덕은 가지런하다. 하늘이 만물을 덮어주는 것과 가지런하고, 이건 덮을 부자인데 이제 만물을 실어줄 때 덮어주는 것은 만물을 실어주는 땅의 덕과 가지런하다. 이 말은 하늘의 덕이나 땅의 덕과 가지런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중국의 공자 사당인 대성전에 있는 표제이기 때문에 제가 써놨습니다.
이거 공자의 묘인데요. 이거 대성, 지성, 문선왕이라고 새겨져 있고 이렇게 산소가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벌초를 잘 안 해요. 그래서 나무가 막 그대로 자라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렇게 돼 있고 그 대성전의 모습이고 이렇게 후대의 문화혁명 이후에 요즘에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은 건데 아이고 거기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덕제 주제라는 말이 있고 여기 집대성이라는 말이 크게 있어요. 여기에 아까 집대성 덕제 덕이 가지런하다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거와 가지런하다. 공자의 덕이 똑같다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것 즉 천도 지도와 똑같아졌다. 이게 바로 천지의 도와 하나가 된다 중용에 나오는 논리입니다. 이게 천인합일의 경지. 그러니까 사람이 성인이 돼서 최대치가 되면은 하늘이 할 수 있는 일과 땅이 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영향을 사람들한테 끼친다는 뜻이죠. 이게.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좀 어려워요. 이게 덕이 똑같다. 하늘이 덮어주고 땅이 실어주는 것과 이런 이제 말이고요. 마지막 정리하는 부분이네요. 이제 이런 공자가 일러주신 인간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현대에 받아들이고 이어갈 것인가.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상은 무엇인가 라는 이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써놨습니다. 하늘이 부여해준 나의 본성에 따라서 나의 인격을 완성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가 아닌가. 천리에 순응하면서 인욕을 절제하고, 이게 조선시대는 너무 많이 쓰는, 식상할 정도로 많이 쓰는 말인데, 마음속에 천리를 계속해서 보존해 나가고 인욕을, 인간의 욕망을 자꾸 틀어막는, 절제하는 이런 두 논리가 바로 조선 성리학의 장점인데, 이것을 본받아서 나의 덕성을 드높이고 묻고 배우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중용에 나오는 말이죠.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늘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유교 또는 공자 맹자의 사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극기복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덕목 중에서 그 논어 제12편 안연에 안연이 문인한데 안연이 인을 물었는데 공자가 극기복례 위인이니 일일 극기복례면 천하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인을 물었는데 극기복례 위인, 극기복예를 얘기를 해요. 예를. 인을 얘기를 하지 않고, 인을 물었는데 인을 얘기하지 않고 예를 끄집어 나왔다고. 왜 예를 얘기한 걸까? 인을 얘기하지 않고. 이게 이제 이 답의,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그 열쇠입니다, 이게. 근데 이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이거 조선시대 같으면은 과거 급제 논술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냥 숙제로 내드릴까요? 공자가 안연히 인을 물었는데 왜 공자는 예를 말했을까? 네. 이 예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실천 조목이기 때문에 예를 통해서 인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말한 것으로 이제 후세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요. 자, 어쨌든 이 극기복례, 나의 사욕을 순간순간 극복해 물리쳐서 인의 예지의 그 본연의 본성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그때 언제나 이게 극기복례고, 남명이 가장 좋아했던 게 바로 이거예요. 남명 선생의 공부의 핵심이 극기복례. 경의도 여기서 나오고, 남명 선생이 아내처럼 되기를 바랬으니까. 그리고 유교 공부의 사실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어디 써붙여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조목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듣지 말고 말하지 말고 행동하지 말라. 사물. 정의천이 만든 사물잠이. 이게 바로 실천입니다. 이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런 감각기관이 감정에 따라서 끌려다니지 않고 본성에 맞게 행동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라. 근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안현은 이걸 거의 실천해서 3월 불이인이라 석 달 동안 인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다. 이 말은 3개월에 한 번 실수했다. 말실수나 무슨 실수할 그 정도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 같고요. 요건 이제 중용에 나오는 건데, 계신공구,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라. 이 송나라 때 학자들이 대월상제라는 말이 있는데, 하느님이죠, 상제가. 하느님을 대하듯이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경천사상인데, 경계하고 삼가고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이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공부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늘 긴장하고 함부로 하지 않으면은 조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은 조심인데 그 조심하는 방법이 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긴장감이 없어지면은 방심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죠. 멋대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용 첫 장에 나오는 거죠. 신독도 마찬가지로. 신독도 대학과 중용에 나오는데 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데, 이 독자가 홀로를 삼가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홀로를 삼가다가 아니라 주자주석에 보면은 혼자만 알고 있는 마음속의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고 신중히 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싹 텄는데 남은 몰라요. 나만 알아. 요때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더 신중히 생각하자. 라는 것이 바로 신독인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뭐 얘기에 나오고 이제 맹자에 나오는 말들인데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공자가 일러주신 인간의 길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찾는 건데, 결국 인간의 삶의 의미는 논어에 공자가 하신 말씀인데 수기와 안인인데, 수기는 나를 더 인격 완성을 하는 것이고, 안인은 남들을 편안하게, 우리가 흔히 수기치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공자가 수기치인이라고 잘 말씀을 안 하셨어요. 안인이라고 하셨어요. 저는 치인이 아니고 안인이 맞다고 생각해요. 수기치인 그러는데 후세에 쓰는 말이고, 안인, 남들을 편안히 해준다. 이 남들이 작게는 우리 가족이고 지역사회 구성원이고 크게는 온 나라 백성들이겠죠. 온 세계 사람들이겠죠. 크게 보면 모든 사람들을 편안히 살게 해주는, 내가 덕을 닦아서 남들을 더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게 바로 삶의 의미고 유학의 핵심 논리고, 이거는 뭐 춘추에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공부 방법으로 조선시대 내내 우리 선현들이 애쓰셨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혹시